편리한 기후학교. 오늘은 경기 아리백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주실 분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더위에 잘 지내셨죠? 네, 진짜 정말 덥죠.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막 농사 짓고 그러시잖아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뭐 낮에는 농사 짓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요. 예. 아침 5시 반이면 이제 밝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7시 반까지 2시간만 딱. 그래도 진짜 그러면 막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연천에서 오신 농민분도 새벽 5시부터 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콩밭을 메고 왔는데요. 남편이 전기 아끼라고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틀어서 화가 납니다. 3253님. 네, 낮에 콩밭을 메면 진짜 더우셨겠네요. 저희 이번 폭염에 대해서 이인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글쎄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화두면서도 사람들은 사실은 에어컨을 틀고 자기는 지금 기후온난화에 기여를 하면서 덥다고 푸념을 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을 안 틀고 이 더위에 버티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럼 기왕이면 내 집에서 틀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이나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시설에 냉방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에어컨 하나를 더 트는 만큼 지구는 더 더워집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셔도 저는 혹시 노약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에어컨 안 트실까 봐 떨려요. 저는. 네, 너무 폭염으로 저희 아버님은 지금 막 무조건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에어컨 트죠. 그렇죠.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 대신 이제 온도를 정해놓고. 맞아요. 너무 세게 막 하루 종일 안 틀면. 28도 정도로 해놓고 그게 익숙해지면 전기세, 전기 비교적 효율적으로 나온다. 집집마다 전기요금이 올해 8월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일단은 저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집사람도 가능한 대피를 많이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28도로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딱 지키고 선풍기를 이용하고 어쨌든 전기세는 저희 집사람이 내니까 알아서 잘 관리합니다. 관여 안 하고 그냥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평수를 줄여서 이제 넓은 집도 호사다. 그래서 평수를 대폭 줄여서 20평대로 이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시원하게 살겠죠. 따뜻하고. 그래요.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28도에 맞춰도 막 추운데 거실에 있는 에어컨들은 다들 이제 막 온도를 내리게 되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 아리백이 이제 이런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건 기업 해외 수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전기요금하고 관련된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아리백의 문제는,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주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잖아요. 물론 천안 지역이 약간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 비중도 높고 한데 경기도 전력수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전력수의 현재 55%를 반도체 도시인 화성, 평택, 용인, 이천 4개 도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발표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10기가의 전력 수요가 더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10기가가 추가되면 아마도 70%에 가까운, 그러니까 경기도 전력 수요의 70% 가까운 게 반도체 도시 4개 도시에서 수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산업의 아리백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먹이 사슬에 있는 그 거래처들이 네. 아리백을 하나 정하면 어디 피해갈 데가 없어요. 뭐 다른 거는 아리백 안 되는 대로 뭐 옮겨가면 되는데 피해갈 수도 있는데 피할 데가 없는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요. 그래서 삼성 SK는 어쨌든 아리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고 네. 뭐 원전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원전이 탄소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아리백에 되는 걸로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명백히 아리백에 원전 에너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으로 용인이나 반도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산자부 에너지 정책은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리백이 지금보다 더 본격화가 되면은 네. 위험하다. 그리고 원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전기를 바로 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한 10년 걸린다고 그때 그러시지 그래서 않았나요? 저번에 이 아리백을 주관하는 그 책임자가 이 경고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으로 대체를 하겠다 하니까 네. 원전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원전에 그걸 차치하고라도 된다고 쳐도 이미 30년이 넘어서 그 원전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경제를 멈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내년 후년 계속 아리백 에너지가 점점 그렇죠. 더 필요해지는 거니까. 근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늘리겠다. 경기 아리백 발표를 한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 어렵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사막에 쫙 깔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이 많은데요. 지금 골프장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부지가 그 481 평방킬로미터입니다. 481 평방킬로미터. 쉽게 얘기해서 가로 20km, 세로 20km를 조금 넘는 면적에다 태양광이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30기가의 태양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 그 골프장이 0.5%거든요. 우리나라 국토에.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0.4%입니다. 전국에 있는 골프장보다 작은 면적에서 20% 더 적은 면적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0% 달성할 수 있다. 환경을 기준으로 그 중동 사막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을 발전판이 더 높이면은 또 더 많이 생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개발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향후 10년 내 그 면적이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면적이 10년 내에 현재보다 그 예를 들어 1메가의 저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900 평방미터가 필요한데 반으로 줍니다. 4,900으로. 그 얘기는 면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0.4%에서 0.2%만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 저번에 했듯이 제가 도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도로 면적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고속도로 오늘 또 다른 또 가능한 지역을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 또 더 가능할까요? 오늘 경기 아리백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주시는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8996님이 아까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오늘 경기 아리백에 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준비해 오신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땅이 좁은 게 아니다. 얼마든지 부지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어떤 생각을 모색을 하셨는지요?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땅은 새만금 간척지입니다. 아, 지난번에 잼버리에서 그 문제 많았던 악몽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넓은 땅이면서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입니다.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태양광 하자 그러면 환경 문제로 비난을 하고 왜 농사가 지금 당장 안 되고 농업용수 문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잼버리 놀면 뭐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했다가 이제 망신만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참 안타까웠죠. 네. 문제는 이제 그 새만금이라고 하는 주요 간척지 이외에 수도권에 시화호 방조제 옆에 시화호랑 그 화성호가 있거든요. 화성호요. 네, 그래가지고 두 개의 화성과 안산 시흥시에 걸쳐서 두 개의 호가 있는 거네요. 호수 옆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간척지 거기도 간척지가 있구나. 예, 거기가 800만 평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뭐 농업화 이제 어차피 농업용으로 하기로 돼 있어서 이제 관할이 농어촌공사 관할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당장 농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농업용수거든요. 용수, 물이 있어야죠. 예, 근데 아직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확보 계획은 있지만 움직이 안 끝났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를 친환경 축산과 생태환경 종자연구소 관광농원 뭐 복합곡물 원예라고 5 구역으로 나뉘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화호하고 화성호 인근에 똑같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지역만 약간 다른데 네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간척지라는 데서는 태양광 설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니 일단 아무 장벽이 없는 거의 염전지대처럼 그렇네. 태양광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허허 벌판이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빛에 의한 뭐 민원의 소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물류를 만들든 그 태양광으로 인해 전력 배선을 하든 그냥 뭐 주변에 아무것도 무주공산에 없으니까.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 태양광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저번에 뭐 영농형 태양광 말씀해 말씀하셨듯이. 주셨죠. 예. 근데 영농형 태양광 중에서 중요한 게 빛을 가리고 농사를 지려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일본의 시치바야는 그 간격이나 높이를 가지고 밑에는 농사를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좀 높이 예. 하면 밑에서 벼도 키울 수 있다. 근데 그래도 그게 100% 이제 영농 기계화나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이 태양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기계가 다닐 때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정밀하게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은 또 이제 나중에 아이고 이거 아닌가 봐 다시 설치도 뭐 못하고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시화호라고 하는데 옆에 수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산업을 넣고 그 위에다 제가 지붕을 항상 태양광은 이용하는 지붕 위에 설치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농형 태양광 중에 축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곤충은 지금 축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태양광 설치한 아래에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를 키우면은 또 여러 가지 그렇죠. 폐수나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곤충을 키우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곤충은 그 폐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폐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줘요. 먹으면서 산다.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나오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선생님. 하루에 6,000톤 나옵니다. 서울, 경기도 3,000톤, 서울, 인천 서울이 합쳐서 2,700톤, 인천 300톤 해가지고 6,000톤이 나옵니다. 그 6,000톤을 시화호 곤충 사육사를 하면 동해등해가 다 먹어칠 수 있습니다. 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해결하고 그렇죠. 재생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 만들고, 거기다가 비료와 단백질까지. 이제 곤충은 일석삼조의 기본적인 그 선물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즘은 동해등해를. 근데 이번에 이제 태양광을 거기다 하나 설치 더하면 재생에너지를
그런 일석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곤충이 꼭 햇빛 아래에서는 곤충이 살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늘이어야 되니까. 예. 오히려 이제 지붕 안에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해주면서 단백질과 비료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더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 농장을 그때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 축분을 곤충이 또 먹어치우니까. 옆에 놓고 같이 키우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곤충 축산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곤충에서 일반 축산으로. 그리고 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초가 좋아진다.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초식인 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 시화랑 화홍지구 간척지는 새만금의 조족지열이에요. 그런데 테스트하기 좋잖아요. 여기서 잘 되면 새만금 간척지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죠. 원료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근접성이 있고요.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또 수도권에서 쓸 수 있고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원을 또 이제 산업 회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순환 경제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그래서 바로 지역이고 뭐고 그 안에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태양광 에너지 아리백을 다 추구하면서 그 안에 순환 경제를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성 있는 경기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말씀 들으면 그럴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거는 그래도 시화호나 화성호에 저희가 이제 경치를 보러도 가는데 거기서 막 돼지 키우고 곤충 키우고 이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지는 않을까요? 간척지는 관광지가 아니고요. 간척지 자체는 단지화하면은 우리 시화공단처럼 단지화되고 거기에 이게 예를 들면 농업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변토라는 좋은 비료가 나오고 농업 환경이 되고 하면 그걸 원예 산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이게 세계적인 장미 예를 들면 농원을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비료를 좋은 걸 공급해주면 그 자체가 관광산업이 되죠. 관광 원예가.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딱 시작하시면 저희가 다 얹혀서 가고 싶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술술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데요. 법규를 또 풀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본 거는 정부의 규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가장 많이 봤는데 첫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곤충 산업을 축산으로 분류한 게 작년이거든요. 곤충 산업을 축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의 용도에 다 적합하고요. 폐수 문제가 없고. 단지 사업 주체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없고요. 이건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와의 협의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겠죠. 아무나 와서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 간척지 관련된 피해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이 할 수 있어요. 지자체. 그래서 그런 참여 가능한 주체들과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기술 가진 벤처형 기술형 농민과 그런 자치단체. 경기도는 당연히 경기도가 진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아리백을 해야 되니까. 화성시도 아리백을 해야 되니까. 이천시, 용인시 등에 참여하면 아주 좋은 협력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한데 잠깐 음악 들으면서 쉬었다가 또 이어갈게요.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태양광 그 시화호와 화성호 옆에 그 간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곤충,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곤충을 키우고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돼지의 분변도 해결이 가능하다. 돼지를 키우고.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서 풀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목초를 먹는 소를 키우고 그러면서 여기서 닭도 키우고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좋아진 땅에 기름져진 땅에 꽃도 키울 수 있다. 스마트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막 다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부 규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하셨는데 그 별 어려움 없이 그 주체를 경기도나 어떤 이런 피해 농가 쪽에서 주체가 된다면은 어려움 없이 이게 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아리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은 이유는 이 사실은 곤충이 이 경기도가 가진 문제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거든요.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주고 그리고 이게 핵심 뭐 능력이지만 사실 여기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하는 게 그 사료용 단백질과 그 농업용 분변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다 처리하는데 그 시화와 화홍지구의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요걸 딱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게 그 이 시화호 전체 중에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300평에서 300평짜리 곤충사만 해도요. 지붕이 300평 나오면 딱 음식물 하루에 5톤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처리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제안하는 거는 시범 사업을 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도 안 걸리고 아주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증이 잘 되면은 새만금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새만금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게 시화호, 화성호 말고 또 다른 지역으로 상상력을 펼쳐본다면 어디가 가능할까요? 우선 뭐 가장 필요한 데는 전라북도에는 왕궁단지라고 돼지 농장으로 해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최대의 양도는 전북 왕궁단지랑 저 제주도 한림지구거든요. 전북하고 제주에서요. 제주도는 농담 삼아 한림에 땅 사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한림은 땅값이 가장 싼 이유는 경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돼지 농장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악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도 똑같이 이 그런 태양광 설치를 하고 특히 이제 제주에서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분변토가 나오면 제주는 섬 도시는 진도도 마찬가지, 강화도 마찬가지지만 섬은 대부분 우리가 관광지로 알고 있지만 농업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산물보다 농업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수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해산물 가지고 수산물 가지고 경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도도 뭐 그렇죠. 진도 대파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농산물 농업 경제입니다. 강화도도 그렇고 그런데 분변토가 나오면은 그 농업을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가가치 높일 수가 있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섬 지역의 농업에. 그러니까 기후에 오늘의 기후에 맞게 이게 다 기후와 연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 안 그래도 밀라노 3580님이 들어보니 순환경제 시스템을 이상적인 순환경제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네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개발한 건 아니고 있는 걸 이렇게 저렇게 잘 모아서 개발하신 건 아니래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생에너지 아리백도 이룰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순환경제도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기후변화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공지가 넓게 생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간척지나 이런 곳에도 이 사업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보시는 거죠. 뭐 구미나 대전 이런 데서도 뭔가가 가능한가요? 대도시에서는 구미는 1차적으로 지금 뭐 주변에 농업 지역이 많으니까 영농형 태양광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구미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지붕을 전부 태양광화하는 사업이 제일 급합니다. 그러면 구미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솔루션이 될 거고요. 주변에 뭐 영농형 태양광 같은 거 하고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니까 도로 위에 또 태양광하고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우선 없애야 되는데 풀어야 된다.
이런 태양광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주 불행한 사태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과천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려다가 과천시 의회가 조례로 막았어요. 왜요? 그 빚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근데 그러니까 빚반사가 없다고 없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송이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하는데. 네, 선생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네, 과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좀 의심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태양광에 대한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듣는 오해 같은 거, 뭐 하다못해 가장 쉬운 거 태양광 그거 뭐 먼지 닦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 먼지 안 닦습니다. 네. 네. 다 자연적으로 먼지 비가 오면은 바람이 불면 하고 오히려 이제 사막 우리가 부러워하는 중동 지역의 태양광은 닦아줘야 됩니다. 거기는 모래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잘못 그렇구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태양광이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 선생님 오늘 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맨날 같은 소리지만 기후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 잠시 언급했듯이 정말 난 용서할 수 없는 과천시의회 태양광을 막는 조례 이게 충남도에도 번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이 막는 것까지 충청도 모 지역에서는 의회 조례로 막아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태양광 설치도 막힌 사례가 있어요. 의외네요. 다음번에 이것만 집중 조사해볼까요? 그리고 경기도는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데 과천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참 유감스럽네요. 네, 오늘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답변은 다음번에 준비해 오실 얘기를 힌트를 주신 걸로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시민운동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계속 풀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에서. 지금까지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